안녕하십니까. 신인균 일꾼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흥미로운 그리고 새로운 군사안보 소식을 엄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이라크가 우리 T-50 최종 호기 인수를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13년 이라크가 주문한 24대의 T-50IQ 중 최종 호기가 11월 29일부로 이라크 공군에 납품 완료되었다고 이라크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라크는 지난 2012년 2월 누리 알말리키 총리가 우리나라에 T-50IQ 24대 구매 의사를 밝힌 뒤 몇 달 후에 최고체 L-159 고등훈련기 28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번복했다가 다시 몇 달 후 T-50IQ를 도입하는 것으로 기존 결정을 재차 번복했던 바 있습니다. 이라크는 T-50이 미국에서 도입해 운용 중인 F-16 전투기와 조종 시스템이 유사해서 조종사 양성에 보다 유리하고 다양한 정밀 유도 무기를 운용할 수 있어 공격기로도 활용할 수 있는 범용성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는 오랜 내전으로 인한 정치 불안과 예산 부족 때문에 주문 후 3년 만에 초도본 6대를 인수했는데요. 이후에도 예산 부족 문제 때문에 대금 지급이 늦춰지면서 계약 후 무려 6년 만에 24대 전량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이라크가 도입한 T-50IQ는 이름만 T-50이고 실제로는 경공격기 버전인 FA-50인데요. 이라크 공군은 우수한 성능과 높은 신뢰성에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라크가 사실은 2012년도에 우리나라 T-50을 이제 FA-50 공격기 버전으로 개조를 한 거, 지금 우리 공군도 60대 쓰고 있죠. 그 FA-50을 24대를 도입하기로 했다가 이게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최고째 훈련기를 이제 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바로 자이툰 부대를 이라크 전대 파병을 했었죠. 그런 여러 가지 인연, 그리고 그때 한미 관계 워낙 좋았으니까 이제 미국이 또 이제 압력을 넣고 그 2012년 당시의 이라크 정부는 굉장히 친미 정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압력, 그리고 우리나라의 압력,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에서 얻었던 어떤 그 인지도, 지지도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조합이 돼서 다시 이제 최고체를 킬하고 이제 이라크 공군이 바로 우리 FA-50 24대를 도입하기로 됐습니다. 또 이 FA-50을 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라크는 이제 과거 미국과 적대적으로 있다가 이라크전을 통해서 미국이 후세인 정권을 축출하고 친미 정부를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유사한 무기 체계를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전투기를 F-16을 사기로 했는데 이 F-16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F-16 조종사를 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제 미국, 러시아제, 소련제 전투기를 쓰다가 이제 서방제, 미국제 F-16 전투기를 썼으면 당연히 이 F-16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를 양성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F-16하고 뭔가 비슷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훈련기를 사야 되겠죠. 바로 그게 FA-50, T-50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T-50도 이 F-16을 생산하는 록히드 마틴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만든 훈련기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T-50, FA-50 이 한 대에 록히드 마틴의 라이센스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록히드 마틴의 F-16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T-50을 훈련기로 구매를 하고 또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는 IS나 이런 어떤 그 반군들에 대한 어떤 공격 능력 이런 것들이 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훈련기를 공격 용도로 쓸 수도 있게끔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 FA-50을 구매를 했죠. 이 이라크에 간 이 FA-50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의 FA-50 같은 경우 이스라엘제 레이더를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라크에 바로 이스라엘도 인접 국가 아니겠습니까? 또 과거에 이제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를 폭격했던 이스라엘이기도 하니까 이라크에 우리 레이더가 들어간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래서 이제 FA-50에 자신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 엘타사에서 만들고 있는 레이더를 제공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든 AN/APG-67이라고 하는 구형입니다. 과거에 F-20, 우리나라에 도입할 뻔했던 F-20, 거기다 이제 넣을 뻔했던 건데 그걸 좀 개량해서 탐지거리 한 70에서 100km 정도 이 정도 되는 그런 구형 기계식 레이더를 탑재를 해서 지금 이라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가 이제 그 이후에 경제 사정 안 좋고 IS의 준동 이런 것 때문에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겨우 이 24대를 도입하는데 무려 6년 이상이 걸려서 이제야 납품 완료가 됐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나라 한번 훅 가는 것도 순식간이고 또 일어서는 것도 순식간이기 때문에 우리 정말 한번 훅 가기 전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이라크를 보면서 느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란 해상 초계기가 오만만에서 미 해군 함정에 위험한 근접 비행을 실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명분 축적에 나서는 모양새여서 중동 지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현지 시각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1월 11일 이란 공군 P-3F가 오만반 인근 해상에서 미 해군 함정에게 위협적인 저공 비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오만만 국제수역에서 해상 재보급을 실시하던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노르망디와 탄약 보급함 알란 셰파드 상공을 매우 낮은 고도로 선회 비행했으며 비행 당시 별도의 외부 무장은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해군은 즉각 대공 경계 태세에 들어갔는데 이란 초계기는 미 해군 이지스함과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몇 차례나 노르망디함에 접근했다고 미 해군은 밝혔습니다. 이번에 저고도 위협 비행에 나선 P-3F는 1975년과 1976년에 이란 공군에 인도된 기종으로 현재 4대가 남아있으며 개조를 통해 공대함 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지금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그리고 이제 보급함 이 사이를 완전히 지금 초저공 비행을 하고 있는 이란 해상 초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란 해상 초계기는 P-3입니다. 우리는 이제 P-3C 버전을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는 P-3F인데 아주 구형이에요. 1970년대 이제 이란하고 미국하고 아주 사이가 좋았던 팔레비 국왕 시절 때 이제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가져가서 뭐 거의 개량 없이 쓰다가 최근에 개량을 해서 공대함 미사일을 쏘는 버전으로 개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공대함 미사일은 아마도 이제 중국제 C-802 같은 그런 버전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 한국 해군의 P-3도 하푼 공대함 미사일을 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이 해상 초계기들이 지금 전혀 무장은 하고 있잖아요. 외부 연료 탱크 하나만 지금 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혀 무장을 하지 않은 채 이 함정에 이 정도로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쩌면 나 좀 쏴줘라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나를 쏴주면 내가 트리거가 되어서 완전히 미국하고 그냥 이 격돌하는 그런 모양새가 된다. 그래서 지금 하메이니 정부가 좀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외부와의 충돌로 인해서 바꿀 수 있다.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11월 29일 날 공개를 했는데 사실은 이 일이 발생한 것은 11월 11일 날 있었다는 겁니다. 무려 18일이 지난 이후에 이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그렇다는 것은 결국 무슨 정무적 판단이 있었지 않느냐. 그 정무적 판단은 최근 이제 에이브람 링컨 항모 전단을 호르무즈 안으로 집어넣고 페르시아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지금 해리 S 트루먼 항모 전단이 그 인근 지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모 전단 2개가 집결되니까 기왕 항모 전단 2개가 모이고 있고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프린스 술탄 기지라든지 공군기지라든지 카타르, UAE 뭐 이런 데 완전히 공군력이 집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려고 그냥 때리려고 이런 것은 아닌지 라는 이란 입장에서도 이런 뭐 비무장 상태에서 완전히 이런 초저공 비행 그리고 아주 근접 비행을 하는 것도 이례적이고 미국도 이것을 18일이나 지났다가 공개하는 것도 이례적이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란도 나를 좀 때려라 또 미국도 한번 때릴까 뭐 이런 게 지금 교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뭐 좀 조용한 그런 세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수호이 30 SM 전투기를 도입한 벨라루스에서 러시아 전투기 도입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차세대 전투기로 러시아제 수호이 30 SM 전투기를 구입한 벨라루스 정부의 결정에 대해 벨라루스 정치권과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디펜스 블로그가 보도했습니다. 렌타 등 현지 언론에서는 최근 벨라루스 공군이 노후화된 미그 29를 대체하는 신형 전투기로 러시아제 수호이 30 SM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비용대 효과가 떨어지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벨라루스의 저명한 군사 전문가인 앤드류 포르트니코프는
수호이 30SM이 기체 가격은 5천만 달러 정도로 저렴할지 모르지만 향후 35년간 수명주기 비용은 기체 가격의 최소 2에서 2.5배 이상이며 한 개 전대 규모 12대를 유지할 경우에 그 유지비는 22억 2천만 달러에서 25억 2천만 달러로 F-16보다 훨씬 비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포르트니코프는 수호이 30SM에 탑재된 AL-31FP 엔진이 동급 서방제 엔진보다 연비와 수명주기 등이 형편없다면서 인접한 폴란드가 구입한 F-16은 수명주기 동안 엔진을 교체할 필요가 없지만 수호이 30SM은 같은 기간 동안 8개의 엔진을 교체해야 한다면서 이번 기종 설정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벨라루스 공군은 지난 1월 수호이 30SM 전투기 초도분 4대를 인수하기 시작했으며 최근 최종 납품 물량 인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벨라루스는 구소련에서 독립한 나라죠. 그리고 지금 현재 서쪽으로는 폴란드와 국경을 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이제 발트 삼국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국경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동쪽으로는 러시아와 국경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이 자기 북쪽에 있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이미 지금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도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우크라이나는 이제 독립 후에 친러 그리고 친서방 정책을 오락가락 하는데 주로 이제 친서방 정책을 많이 취해왔죠.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로부터 크림반도를 뺏기는 공격당하는 그런 상황을 맞기도 했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친서방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근에서 벨라루스만 유일하게 독립 후에 쭉 친러 정책을 거의 표방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수십 년이 지나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 자, 폴란드의 1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2만 달러에 가고 있죠. 15,000달러 넘었으니까요. 그리고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2만 달러입니다. 국민소득이.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뭐 아주 형편없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전국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권이 굉장히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던 이 벨라루스 1인당 GDP가 6,000달러 정도밖에 안 하니까 바로 북쪽에 있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보다 3분의 1 그리고 폴란드보다는 2.5분의 1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뭐 옛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벨라루스는 특히나 독립을 하던 당시에 거의 뭐 800여 발의 핵폭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방으로부터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안고 스타트를 한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살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럴 것 같으면 우리 친서방 정책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국내에서 흘러나오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그들로선 당연시되는 이 수호이 30 전투기를 사는 것조차도 지금 딴지가 걸린 입장이죠. 근데 이제 이 군사 전문가의 말은 맞습니다. 원래 전투기를 사면은 전투기 하나의 가격이 그냥 하나의 기체 가격이 나머지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은 총 30년 동안 운용하는 비용이 이 본체 가격 하나 정도 좀 된다라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제 이런 무기들은 이 내구성이 워낙 약해가지고 엔진 같은 경우도 뭐 몇백 시간, 1500시간 정도 사용하면 엔진을 새거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 전문가의 말대로 F-16이 엔진 하나도 교체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데 이거는 그 사이에 8개를 교체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비 비용 그리고 운영 비용이 처음에 도입할 때는 F-16보다 싸지만 덩치도 훨씬 크고 뭐 사실 뽀대도 나고 이렇게 훨씬 크지만 실제로 운용을 해보면 F-16보다 성능이 낮지도 않고 이 덩치는 거의 뭐 F-16의 2.5배인데 그리고 운용 유지비는 F-16의 2배 이상이 되니까 이거 살 때는 그냥 낚싯밥으로 샀다가 완전히 눈탱이 맞는 거 아니냐. 이래서 미국제로 가야 된다. 전투기를 미국제로 가자는 말은 뭐냐. 국가정책 전체가 미국하고 친해야 된다. 이제 러시아하고 떼자 이거거든요. 전투기라는 것은 그 나라 무게의 최종 꼭지점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면 이것으로 인한 요즘은 이제 다 네트워크 전쟁을 하기 때문에 전투기와 네트워크되는 모든 무기 체계를 이제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전투기는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 군사 전문가들조차도 이제 미국제 무기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 즉슨 미국과 이제 친미 정책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전히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이 벨라루스조차도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고, 참고로 이 벨라루스가 예전에 우리는 백러시아라고 했습니다. 백러시아. 그래서 이 백러시아인 벨라루스가 친미 정책을 과연 취하게 될지 한번 귀추가 주목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